전 국민의힘 외교통일 수석 전문위원 전희찬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1년 7개월 전입니다. 작년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고 3월 달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았던 정권을 0.73%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지만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이 녹록지가 그리 않습니다. 그래서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우신구 의원님, 지난번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 후임으로 비례대표를 선기하신 분입니다. 우신구 의원님께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짜서 오늘 발제자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과 모든 어떤 고견과 제언의 말씀을 서머리에서 잘 요약을 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방위원이신 우신구 의원실과 중앙위원회 정책고문단이 주최하는 2024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한데 부산에서부터 저 강원 태백에서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오늘 토론회와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이신 우신구 의원실과 국민의힘 중앙정책고문단께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격리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 당의 영문인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그 취약점인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총선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해서 MZ 세대를 대표해서 현재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은비 학생을 초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조은비 학생을 초대해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겸 귀중한 자리를 좀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단상에 국민 태극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좌측 벽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십니다.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로 이하 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포럼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당 국방위원회 우신구 의원께서 꼭 참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2시부터 의원총회가 있고 그리고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부득이 자리를 못 하신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 의원께는 안 계시지만 저 뒤에 의원님을 대신해서 보좌관님께서 오십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신 국민의힘 중앙위 정책고문단 단장이신 조광현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현 고문님은 오늘 토론회 좌장도 함께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우신구 의원께서 직접 모셔야 되는데 사회를 보는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우신구 의원입니다. 오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국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당 중앙위 조강현 정책고문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의 거대 의석을 등에었고 수많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포퓰리즘성 법안을 남발하는가 하면 장관과 검사 탄핵을 일삼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 행복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내 기빈 여러분 정면 단상에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자로 계신 분 전부 다 앞으로 놓으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뒤에 계신 분도 오십시오. 오세요. 네네. 자, 뒤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저쪽에 메인 카메라 준비됐나? 부모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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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웃어요. 자, 제가 우신구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우신구. 화이팅! 자, 그다음에 조강현.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자,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 토론의 사회는 중앙위 정책 단장으로 계신 조강현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이 금년 들어서 제일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왔고, 그래서 눈이 오는 거는 우리가 서설이라고 그러죠, 전부터.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서설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다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깨끗하니까 우리 총선도 내년 총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처럼 흙탕물에서 또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깨끗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서부터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의원들을 만나거나 당 지도부를 만나도 대표를 만나도 항상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공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다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매일 얘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당대표나 또 비대위원장은 저보고 어떻게 너무 세서 뭐 얘기가 어렵다. 그건 자기들이 발이 저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저도 91년도입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어요. 해서 당시에 당선하셨던 우리 VIP하고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이후로 타의에 의해서 저 한국에 15년은 없었습니다. 14년 7개월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 70개국을 돌았어요. 저는 이런 거를 왜 처음 밝히느냐. 작년에 제 입을 막는 법이 시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그 인물 이렇게 한다고 하는 네이버에도 작년까지는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제 이름 치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직책은 아직도 가려져 있고 평범한 내용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 간담회를 꼭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거의 70%가 어떻게 말씀들을 하셔도 한 70%가 그래도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봤어요. 왜 봤느냐? 어찌됐든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방법을 동원해서 봤습니다.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꼭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우리 출제위원님들이나 또 참석하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한 말씀씩은 하시지 않겠는가. 지금 참석하신 분들 이웃 사촌들이나 동네에도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유공자예요. 저도 주는 국가유공자 2건을 반납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에야 다시 받았습니다. 해서 2 종류의 국가유공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제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화 유공자를 5.18에 이어서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60년 이상의 보수 정당이 지켜왔던 또 60년 이상의 안보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국가를 지켜왔던 분들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국가 유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화 유공자를 만드는 법안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안 소위 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민주화 유공자 누구겠습니까? 과거 4.3 사건 때부터 여순 반란 사건 그 이후에 관련된 분들을 모두 다 민주화 유공자로 추서를 한답니다. 아마 이것이 발설되는 것은 국회 내에서든 이 근처에서도 최초일 겁니다. 저는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상임고문직을 사퇴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느냐? 우리 보훈단체들 중에서 연합되면은 힘이 막강해진다고 밤낮으로 압력과 시달리다가 단체장들이 18개 보훈단체 단체장들이 연합되어 있는 게 국가유공자의 상임고문이에요. 못 견딘다고 해서 제가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각자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니 본단체는 해산을 하겠다고 피암흑의 보훈처장이 있을 때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저쪽 민주당에서는 당일 차원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민주화 동지회를 해서 저가 참 한스러운 것이 지난 91년 이후에 모 대통령하고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저는 어느 날 밤에 비행기에 태워서 나갔어요. 그 후로 14년 7개월을 못 들어온 겁니다. 여권 옛날에는 5년짜리인지 다 아시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는데 여권 바꿀 때가 되면 제자가 가지고 와요. 공항에 있어도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찾아와서 여권 갱신됐다고 전해주고 갑니다. 그러니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 당시에 진행되던 5.18 민주화 특별법을 제가 혼자서 몸으로 막았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시의 대통령이 DJ를 저녁에 어쩌녁 회동에서 만났다고 하고 아침에 저보고 민주화 광주 폭동 사건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어서 특별법을 기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증인은 우리 당의 현재도 상임고문으로 있는 박관용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귀국은 MB 이명박 말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MB 대통령이 서울시장 한 번 떨어지고 북경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북경에서 그분의 요구를 들어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있다가 이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14년 7개월이 넘도록 외국을 떠도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산골가 계신다면은 입국하겠다. 좋다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입국을 해서 밖에 도시에 있질 못하고 저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계곡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10개월을 무단 밖에 출입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면서 죽던 살던 그럼 다시 시작하자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후의 이력은 뭐 우리 고모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19대, 20대 홍준표까지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대위의 상임고문을 뒤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하면 또 시끄러워져서.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서두에 이렇게 무게가 있고 가라앉는 얘기를 드리느냐. 내년 총선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마지노선이 몇 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는 의석은 155석이고 마지노선은 150석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뜻을 같이 해도 오늘 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의도를 알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나마라도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선거에 관련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실 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오셨겠지만은 일단 포럼이 시작되고 제가 주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국가와 당을 위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개인적인 사안은 따로 커피 타임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장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머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포된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첫 번째 발제자로는 우리 부산에서 과거에부터 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부산 국회의원들 뭐 님들이라고 저는 통칭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부산 국회의원들 또 부산의 당직자들 또 부산의 천재들 이 사람들을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하고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제자를 모셨으니까 저에 대한 박수보다 발제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나후에 질문은 발제가 끝난 이후에 순서에 보면은 질문 시간이 5분씩 있습니다. 발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제가 왜 시간을 나누어 놨느냐? 다른 포럼을 하다 보니까 시간 제한에 도대체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끊어놨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축사는 2분 이내입니다. 누가 와서 축사를 해도 2분 이내.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동안에는 배부되어 있는 책자들을 좀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물으실 거는 발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에 전 시당 대변인으로 계셨던 남필식 의원님을 발제위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150석 이상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은 대구 영남당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감한 개혁과 혁신과 새로운 인물들, 그 다음에 여성, 청년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공심위원장의 공천이 잘못됨으로 해서 부산 정치사가 10년을 버텼습니다. 지금 부산 초선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국회의원들 몇몇을 갖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언론상이라든지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21회 총선은 그만큼 공천 룰이라든지 공천 잣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사람을 검증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 부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산 민심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2030 엑스포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와 현안들이 지금 지체되어 있습니다. 메가시티도 물 건너가는 상태고 그리고 2030 엑스포도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뭐 2차에 뭐 역전한다 그래가지고 부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안겼지만 결과는 29표입니다. 5,500억을 쓰고 29표를 득표했는데 한 표당 189억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2030 엑스포의 그런 무항단 꿈이 아니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부산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관론이 득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5석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5석, 많게는 10석을 잃는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발제자로서 나왔지만 첫 번째로 나왔지만 굉장히 부산이 정말 진짜 이 부산이 무너지면 내년에 총선에 참패는 불을 뻔한 겁니다. 참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내임덕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심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이제 다시겠지만 진짜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라도 경쟁력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어떤 후보를 그럼 해야 되느냐. 부산 같은 경우는 유독 지역구 세습이 많습니다. 부모가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손자가 하겠죠. 그걸 끊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당을 지키고 유망한 인재들 그리고 몸을 던져서 온몸에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했던 사람들을 선당무사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구설수 오른 후배들은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공천 뭐 페널티를 준다는데 그건 아예 페널티 필요 없고 그냥 공천에 배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당위원장 모 의원은 아버지가 유명하시죠. MBC에서 3천만 원 기자 회유했던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전 국민의 무사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뭐 그분은 또 라인을 잘 잡아서 공천받는다면 부산 유권자들은 당연히 외면하겠죠. 그런 후보자가 지금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당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소외계층 후보자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돈 없고 뼈 없으면 국민의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요. 아니 그게 무슨 풋뿌리 정치이고 그렇습니까? 소외되고 돈 없고 뼈가 없는 사람들 정치 못하는 이 구조상의 문제가 타파하지 않고서는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시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사람들만 공천을 준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예, 대변인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예. 1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성 후보자들에게 요즘 여성 아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성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성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발제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제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산의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발제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옛날에는 민주평통이 아니었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충체육관을 드나들었었는데 그 시절은 다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평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까지만 해도 꽤 많지 않은 평통위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에서는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각 시협의회에서도 많은 평통위원을 양산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 멀리 옛날에 강원도 감자바위 그런데 지금 감자바위 아니더라고 강원도. 거기도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멀리서 오셨습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우리 윤용호 회장을 소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용호입니다. 우리 남비 씨 우리 대변인께서 여러분과 많은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강현 정책고문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선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또 그 옆에가 종친이다 보니까 윤주경 의원님하고 해서 100만 종친을 총괄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후대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혁신을 위한 경선 공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위한 거죠. 2024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으나 국회는 압도적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이 매우 불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권 교체 이후 국정 상황마저 우려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핵심이 공천을 획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며 공천 성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감동할 공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천 혁신을 위한 공정한 경선 공천제도의 제안 및 도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 혁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주장하시던 공정과 상식의 실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혁신을 위해 오랜 시간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공정한 경선 공천제도의 연구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학에서 연기준의 예산제도인 제로베이스 버젯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구상한 겁니다. 총선의 출발 앞에서는 모든 공천 신청자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제로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완전 경선 공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공천 제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폐해가 많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불공정이 우려되는 전략공천을 지향하고 국민의힘에 공로가 있는 책임당원의 진출을 고려해야 자연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시작과 함께 해당 지역구 책임당원의 명부를 예비후보에게 공개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몇 번 출마를 해봤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당협위원회에 다 독점으로 있어가지고 예비후보자들이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불공정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완전 공개 경선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이 경선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든 당원의 명부와 당원협의회 정보를 독점하는 피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비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공정한 경선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구 후보 선출과 비례 후보 선출 기준이 확립되면 일정한 시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보자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원과 유권자 후보들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경선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역구든 비례 선발이든 공개 합동 유세와 공개 토론을 상설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경선을 대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제도 역시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여성 청년 정치 신인들의 기존 공천 가산점 제도의 조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여성과 청년 입지자의 전과 달리 동등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고 이번 공천 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닐 것이며 여성 청년 정치 신인 가산점들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천의 나이 제한 폐지입니다. 유엔에서 인류 생애 주기를 100세로 하여 청년을 18세에서 65세, 장년을 66세에서 79세, 노년을 80에서 9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 제도를 적용 시 이제는 7, 80대의 낡은 사고를 버리고 나이 제한을 풀고 누구든 건강하면 공천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대 중국의 강태공이 80이 되어도 세상을 나아가서 정치인이 성공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김대중 대통령은 호정사고로 실제 나이가 더 많은 78세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선사항은 전과자 규제 및 특정 직업군에 집중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거의 법조인들이 거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골고루 많은 직업군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전과자 공천 규제는 성폭력 등 도덕 부적격이 확실한 전과자와 상습성 범죄 경력의 경우는 원초적인 부적격자로 규정하지만 약한 실수의 전과자와 수십 년 전의 전과는 재고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당사자 이외의 학교 폭력은 규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와 음주 전과도 상습 다발이 아니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이유는 후보 예상자의 능력을 중요시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면받은 자도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선거사범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 비리 경험자는 다시 재범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신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당선을 이루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수 정치 최고의 고귀한 정치 철학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기득권에 속하는 정치 지도자와 국민 국회의원들의 말로만 선당 후사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솔선하는 개혁이 있어야 공천 혁신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당이 보수답지 못한 과거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민이 감동적으로 충족받을 정도의 공천 혁신을 현실화하면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종배 미래학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지지도로 나오는 여야나 30% 이상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이제 민당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는데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혁신을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의석도 건지기가 힘들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미래학자 안종배 교수의 그것을 어제 우리 조은빈 씨도 같이 참석해서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대한 기존 같은 그런 공천을 하다 보면은 필패는 눈에 보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공천에 획기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그 국정 수행은 힘들다는 게 이 발제의 결론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 회장님이 경험에 의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남자들만 3명이 쭉 했어요. 이다 보니까 여성분으로서 아까 뭐 부산에서도 그랬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15년을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각 시도 웬만한 시에 가면은 여성센터 또 여성 뭐 프라자 이거는 다 있어요. 남성 프라자나 여성 남성센터 다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성차별을 이제 남자들이 당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안 하는 이유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너희들은 이거 남자가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하느냐. 표 떨어질까 봐 안 한대요. 뭐 그거는 이제 각자가 우리 유권자 분들이 현명하시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걸로 듣고 이번에는 우리 박다연 이제 우리 발제위원은 저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일부의 시민단체 활동을 한 6년째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도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뭐 자꾸 중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같이 좀 도움도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모든 걸 떠나서 본인의 의견대로 본인이 바라는 총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경청하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반백살이 넘다 보니까 요즘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당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날씨도 진짜 안 좋은데 험한 길 오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홍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는 현수막 중에 서울의 봄이 탄핵의 봄이 된다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게 어떤 거다 이렇게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우리 당협이나 당원들 중에서도
이거에 맞서는 그런 홍보 현수막이 같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서울의 봄이 탄핵의 봄이 된다, 윤 탄핵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섬찟할 정도로 아주 검은 거에다가 빨갛게 해서 지금 충북 청주에는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어떤 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도 그냥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법안 통과됐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우리가 해냈습니다.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현수막이 좀 약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당에 보면은 당 회의하고 이럴 때 뉴스에 보면은 뒤에 그 백보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홍보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을 영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이게 지금 당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자세도 좋지만 뭐를 더 치열하게 할 것인지 우리 일반 국민들 당원들은 좀 느끼기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하게 해서 왜 지난번에 그 저쪽 당 보면 뭐 좀 맞지 않는 거지만 막 뭐 강간천이고 이런 거를 해서 막 마치 자기네가 뭐를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9명을 인재 영입을 했거든요. 대부분 8, 90년대 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인재들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지금 인재 영입위원회에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보석을 찾다 해요. 근데 이 보석을 왜 몰래 숨겨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이런 행사를 하면 정말 떠들썩하게 좀 알려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 뭐 강서구에 있는 무슨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했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지금 당원들도 모르고 심지어 저는 중앙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데도 제가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인재 영입 추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젊은 인재 하지만 선거라는 게 우리 여기 지금 사람 그 생명이 20대, 30대, 40대, 50대, 90대까지 아기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20, 30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40대도 중요하고 50대도 중요하고 60대도 그렇고 70대도 80대도 다 그 연령대에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에서 수용을 하던 안 하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인재 영입 추천을 눌러서 우리도 좀 살아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재 영입하지만 자꾸 왜 인재 영입을 바깥에서 해갖고 오는지 우리 여기 지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인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도 인재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입을 하지 않고 뭐 소상공인 뭐 교수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가치나 역사관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됐는지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인재 정말로 말 그대로 어디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저 청년은 소상공인에서 좀 이름이 나 있더라. 저 교수는 뭐 과학 때문에 좀 유명하다더라. 이렇게 해서 인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아주 정말 절절하신 거잖아요. 우리 손자 저도 뭐 지금 이제 제 딸이 결혼을 해서 사이도 있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좀 끝까지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뭐 위기다 뭐다 하시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저는 자청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기면 더 뛰셔야 되고 솔직히 당에서도 보면은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때도 보면은 국민의힘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 근처 언저리에 가지도 못했어요. 민주당에서 간 넘어온 이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서
솔직히 대통령 후보가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는데 싫어할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왔으니까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은 실제는 다 민주당 당원들이거든요. 모양만 국민의힘 뭐 잉크도 안 마른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인지도 저는 의심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기 남필식 저기 우리 발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치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내일 모레면은 당장 발표가 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들 옆에도 정말로 진정한 진성 당원들이 옆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눈을 가리지 않지. 지금 옆에서 보면 솔직히 보면 저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다 옆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도 불안하고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또 결과도 원하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뭐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당장 그거니까 뭐 어렵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잘 된다 잘 되는 집이 잘 되잖아요. 얼굴도 좀 기름기 있게 누가 아니 철수 엄마 그거 어떻게 국민의힘 괜찮아? 어떻게 좀 된대? 이러면 괜찮아. 오늘 가봤더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철수 아버지 국민의힘 요새 반응이 어때요?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 좀 도와줘. 내년에는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오버 액션을 해서라도 된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패배 의식 갖고 아유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정말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세요. 이재명이 어느 날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다. 이거 지금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 새마을 그 연수 그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대단하세요. 그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자 그 다른 나라에서 엄청 많이 오셔갖고 배우고 연수 받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 국민의힘의 좀 자부심을 느껴서 국민의힘도 솔직히 국민의힘 그 배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그렇고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그 선거 유세 단장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4% 나왔을 때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 옷 입고 병원이고 뭐고 일부러 막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국민의힘 안돼 해도 그냥 인사하고 제가 마치 후보가 됐냐 그 옷을 입는 순간은 우리가 후보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욕먹는 행동 해서도 안 되고 말, 행동, 표정 다 조심해야 돼서 된다 해서 우리가 마치 그 국회의원 후보 홍보위원이 돼서 뛴다는 각오로 좀 열심히 뛰어주시면 총선에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총선에 승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발전이 있을 거고 실제 법이 보면은 법도 지금 무더기로 막 통과되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국민의힘이 꼭 돼야지만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씀을 하시면 정정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국민의힘은 된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 다음. 아니 뭐 굉장히 이렇게 되는 보니까 나도 가만히 넉넉히 듣고 있었는데 이게 뭐 평소에는 저런 모양 못 봤었거든요. 뭐 몇 년이 지내도. 근데 뭐 갑자기 저러니까 여하튼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 같은 우리 그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현재 우리가 그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약하냐. 근데 책임당원들 얘기를 몇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것도 가짜로 만든 건데 그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경면에서 대답을 합니다. 가짜로 만든 프로스가 진짜로 된 게 지난 3번 선거예요. 그러면
전에 정권을 우리가 잡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짜뉴스니까 그렇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가짜뉴스에 휘말려서 거기 프로스에 어떤 저 미친 저 민주당 그 나보다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 미친 척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200석이래 자기들이. 근데 이런 거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결집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 보수 비단 이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부터 쭉 민주정의당까지 그 긴 세월을 우리 보수에서는 죽으라고 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쪽을 보면은 공천 받기도 전에 뛰어요. 그럼 우리 후보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후보들도. 공천을 받기 전에 미리 좀 움직여서 좀 뛰고 뭐 공천 받고 나서 그것부터 선거법 따지고 못 따지지 말고 미리 좀 뛰어서 그 지역을 좀 다독거리면 이런 소문도 줄어들고 여론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엔 뭐 제 말이 자꾸 길으면 혼자 하는 곳에서 이게 그만해야 되겠고 우리 그저 충북에 옛날에는 뭐 충북 그러면은 아주 저 충청도 중에서 그냥 핫바지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유행이 됐었는데 딴 사람이 하면은 욕이 되는 거고 저도 충북에서 5살까지 살았으니까 전 고향은 충북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이 그 얘기하면 뭐 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애석하게 모 군에서 탈락을 하신 우리 김동구 발제위원